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대출 1억 8천만 원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무대책 총리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제 정부 예산과 국가 부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드러났습니다. 분명 부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결국 무자격 총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다 지켜보셨습니까? 참고로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되었다는 보도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후보자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 어저께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도 아직 제출이 안 되는 가운데 지금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든 자료 그리고 또 기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겠다라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본인 질의 시간을 정책 질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청문위원들 간의 명예도 중요하지요. 근데요, 지금 총리 후보자의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수상한 자금이라든지 무슨 현금 유격을 쟁여놓고 썼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든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소명됐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어제 그 배준영 간사의 마지막 발언, 그건 뭐 청문 후보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은 무슨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혹은 분리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정책 질의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시간도 필요하오니 오후 일정을 빨리 좀 종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질의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그 운영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 사실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현일 의원님.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자료 요구 관련해서 또 이제 논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도 청문회를 할 때마다 기준이나 또 관례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좀 봅니다. 윤석열 정부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아마 그 당시 거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 한덕수 후보자 본인의 예적금 계좌 가입 내역, 금액 현황 모두 거부했습니다. 부동산과의 금전 거래 내역도 거부했고요. 골프 회원권 자금 출처, 입출금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인간 채권 채무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입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죠. 재산 관련 해소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변호사 개혁 후에 5개월 동안 무려 16억 원을 소득으로 벌었습니다. 정관 외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고액 수입료 자본이었습니다. 일반인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그때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1년 반 동안 16억 원을 벌었고요. 정홍원 전 총리는 2년 동안 6억 7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를 무려 19억 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요, 검약 전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또 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가지고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의 기준과 한계가 달라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무리한 자료 요구, 청문회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또 제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예. 네, 김희정입니다. 잠시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뭐 정책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좌를 함께했던 직원들 같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에도 귀를 기울이며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그동안도 김민석 후보와 함께 인사청문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같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자료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한 그런 문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어제 답을 보낸 거를 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렇게 잠시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국회를 대하는 이 김민석 후보자와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이 태도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후보자 영상은 부득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이 수기로 받아 적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해서 오늘 아침에 속기록이 나온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면요. 상식적인 상식인이라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 참 설명을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낭패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콕 찍어서 우리의 주진우 의원을 찍어서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것으로 보아 통상은 국회의원들은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역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과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고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 자리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집중도 하시고 또 배석하시는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이 불편한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시고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럼 후보자 말씀하시죠. 네. 주진우 의원 지적한 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상식이 내서 저희를 김희정 의원님은 위원장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 왜 후보자하고 1대1로 지금 네. 잠깐만요. 행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네.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님 다 알아요. 왜 끼어들어요? 박기태 의원은 왜 끼어들어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자, 다들 왜 닭에 비유하세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언론 보도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향사설 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요구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본인이 꼭 본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일 날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당시에 전처와 현재 부인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머님은 증인 채택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7일입니다. 18일 날 전체회의 전에 13시 40분에 만났을 때 저희 측 증인 자료를 넘겼고 그 전에 받았던 증인 명단을 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대략 5명에서 양측이 5명에서 6명 통상 총리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렬됐기 때문에 증인 협상은 지속적으로 해서 양당 간사가 해서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9일 날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관계로 세종에 있어서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09시 55분, 12시, 16시 세 차례 했고요. 전처를 철회할 테니 증인 중에 3인을 추가해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2시에 만나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애초에 합의됐던 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배준영 간사는 1+3, 즉 그동안 논의됐던 4명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3명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추가한 2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5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 간사께서 연락이 없었고 5시경 위원장의 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저희 측은 60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드렸고 야당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5인에서 조정하다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결렬됐음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된 것이지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반박해도 됩니까? 한 말씀 하세요. 또 의사 진행을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또 해야 됩니다. 여기 3번 했으니까 세 번만 하면 되지. 세 번만 하시죠. 예, 어제부터 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면요, 그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김영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께 갑자기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자꾸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문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기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을 때 얘기하세요. 예. 자, 그럼 한정희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야당에서도 한 번 그럼 더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강서병 한정혜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고 끝날 때. 여기 위원님들 위원장님 모두 발언해서 인사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존중하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닌데요. 인사청문위원회 질의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분들이 어제 사실 우리가 11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씩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면구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차라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어려우니 오히려 후보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후보자께서 특정 SNS에 대한 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것이 SNS에 올라가 있고 그냥 박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후보자는 그냥 인사청문 대상이니까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박제된 상태로 계속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오히려 존중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조금 정시에 제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은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준영 의원님 발언 마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간사님이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저희가 증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인 협상하는 내내 민주당 간사님은 국정기획위원회 때문에 세종시에 가셔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고 저는 전체 회의 전날 4시에 만났을 때 온전한 리스트를 다 23명 리스트를 드렸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친전으로 해서 저한테 보좌관이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이후에 전체 회의가 2시에 시작되기로 했었는데 제가 김영 간사님을 만난 거는 1시 59분에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명 갖고는 진행이 안 되겠다 해갖고 여기 청문위원님들 다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6명을 제시하겠다. 그 안에는 뭐 전처도 계셨는데 그 전처를 하면 도저히 안 받겠다 그래갖고 수상한 금전 의혹에 관련된 딱 5명만 하겠다 해갖고 제가 최종 오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핵심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거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갖고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정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간사님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증인이 없는 이 무증인의 25년 만이죠. 총리 청문회 이후 처음인데 그 책임을 안 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협상에 그게 있으시고 표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임을 나누자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거부합니다. 민주당이 그러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자,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네 숫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야 숫자 맞춰서 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과 간사가 같은 당이고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세번 얘기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야당 간사는 4번 얘기하고 여당 간사한테 한 번 주는 게 온당한 진행 방식. 김현 의원님 제 질의권 받았습니다. 시작할 테니 위원장이 판단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진행하세요. 질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미처 해결되지 못하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 말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성 씨 관련돼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강신성 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그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그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배춧값 왜 투자 투명하지 같은 않죠?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주소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문한 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계실 동안. 그래서 봤습니다. 주소를 제가 어제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표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특정해 저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거는 김인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그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그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뭐 나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당시 전화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저는 자료에 이미 의하면 답변을 이렇게 되어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아마 거소를 주소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러면은 집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후보님께서 쉬운 직접 일입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 초에도 2008년 2월 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는 후보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그런데 가족들은 2008년 2월 3월에 귀국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천만 원 가량을 보내줬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가족들도 그때 귀국했다라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러면 귀국을 안 말씀드리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귀국해서 국내에 저와 저희 가족들의 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중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그러고 때문에 나서 그들이 들어온 이후에 네, 그래서 주소가 제가 저렇게 그것을 되어 표현을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면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장 전입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일로 보이지 않아서 저거를 여쭤보시는 특별한 예, 제가 이제 사유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명료하게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약 정확하게 60개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과거에는 실거주를 하고 생활용으로도 이용이 됐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억 5천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소도 현재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본인 주소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물론- 이게 아니면 실제 거주했던 실 주소지를 증명된 확실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때 저기에 제가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그 국내의 다른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말씀하신 전입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거주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주소가 있었던 시기를 연동해서 혼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체가 있을 때도 후보자님 명의로 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 저는 제 명의는 없습니다. 제 명의의 소유가 아니라 아마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혹시 거기에 제가 주소지를 뒀었나 하는 문제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국내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국내에 거주하는 집에 주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리하고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에 거주하고 제가 국내에 왔을 때는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특정한 곳을 편의를 볼 수 있는 곳에 주소를 뒀겠죠. 그렇게 주소를 뒀던 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에 어떤 본질적인 청문회의 취지가 있다면 잘 이 말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때 추가 보충 질의 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김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영기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당 촉걸 제가 말씀드린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목적은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 그 중에 이제 총리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냐,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철학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날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사를 생각하고 어제 저는 그 첫 번째 국정 과제 내지는 원칙,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IMF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 기조로서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 적극적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각 의제별로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 쓰시는 것 또는 글들 쓰시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지적들 중에서 이제 개인사 공방이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외가 좀 있습니다. 되게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에서 또는 청문위원이 그걸 검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검증은 검증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을 지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명이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하루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이제 이 공방하는 과정 속에서의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사 공방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한번 소회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후보자 예. 어제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 청문위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최대한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합니다.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야당 의원님들이 수상한 자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첫째는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과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과 검찰, 검사까지도 증언으로
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의 하나의 조직 같은 것들이 관련돼 있었다 하는 것들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저도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지난 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다 그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과산증여세, 그리고 또 이것을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습니다.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증여세를 정리했습니다. 또 사적 채무를 일으켜서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그 대출을 통해서 갚았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두 권의 출판 기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습니다. 세비도 매달 500 내지 700 정도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아주 드물 정도로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와 축의금, 조의금 등은 평균 출판 기념회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일반의 눈에서 봐서는 큰 돈이지만은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모님에게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또는 그때그때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이렇게 빌려서 다시 그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사실은 완전하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금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증여세까지를 내고 나니까 우리 전영기 의원님이 제가 다시 2억을 불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실제는 정치자금 빼고는 6천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은 잔고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 자료를 내야 되는가?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 한편으로는 정치 전체에 대한 또 저의 어떤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 야당의 대표들도 출판기념을 했고 그것을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 기념회의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처 또는 아이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제 말씀 중에 제가 마지막에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과정 중에서도 드러났고 그 이전에도 드러났지만 그 이전에 공개된 자료만을 가지고도 몇 해 동안 분산돼서 전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그것이 공당인 국민의힘에 의해서 현수막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어서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당치가 않다. 이미 저는 수사로 배당되어 있는데 동일한 케이스로 고발된 상대 다른 경우에는 배당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데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저는 어제는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낭패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위원장님께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 주시면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야당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언론 보도 아까 언급했는데요. 강신성 씨 업체 소유 토지가 7년 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그 내용인데 이게 후보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지난번 정치자금법 사건
으로 서로 피해를 본 이후에는 그분이 체육회의 부회장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비인기 종목이었던 것들을 금메달을 만들어내는데 애를 쓰셨고 또 체육 관련한 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어서 그와 관련된 대화는 하더라도 나머지 일체 금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뭐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내용을 오로지 후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 같은 거는 삼가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제가 이제 서면질의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가 참사를 세 가지 말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근데 그 특이한 게 국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한 광주 민주항쟁,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이상을 막지한 세월호 참사, 국가 권력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학생 때 재판에 임했을 때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재판에 임했을 때 정부와 정권을 구별해서 표현했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표현이지만은 권력에는 또는 정권에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지향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국민을 학살하거나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재난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아픈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당시에 국정의 방향을 맡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가 권력을 표현한 것이 무의식 중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그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성찰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항상 늘 언급하는 것은 국민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태롭게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지금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하루하루가 저희들도 그러지만 온 국민이 힘들었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 오성 참사, 최혜병 사건 등 각종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고요. 가장 결정적인 그 사례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총리도, 장관도, 구청장도, 경찰청장도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용산구청장은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후보께서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가 3년을 밖에 못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망할 짓. 저는 이태원 참사의 그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 유체 이탈의 그런 어떤 그런 자세. 그때부터 이미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는 만약에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국가 권력, 책임, 또 향후의 어떤 재난에 대한 이런 대응 자세나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떻게 바꾸시는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은 언젠가 우리 최현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선 기초단체장 행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하고 주차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생각이 듭니다.
일선 행정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안전과 민생,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의미 있는 관광지로 되는 이유 하나는 총기가 없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은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것들이죠. 저는 총리가 된다면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잘 해왔던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해서 재난을 대비하는,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점검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왔던 정책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국정 그리고 이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긴 하지만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그렇게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 곳을 채우거나 아니면 불의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에 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준비 과정 중에 어떤 분들이 차관 대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난 관련한 센터를 꼭 보고 싶어서 수해 등등 예상돼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서울시의 지하에 그 센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가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거기를 허락해 주셔서 갔을 때 관련 차관도 함께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네, 최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페북글 좀 띄워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아니 잠깐만요.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아까 평균 그런 정도 녹취록,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 녹취록 한번 보시면 알아요. 권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출판 기념회가 오랜 관행인지 권당 5만 몰라도 원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해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비판해 왔어요. 언론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 분명히 후보자 입으로 4번의 이벤트에 6억 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조작됐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인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1월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1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만약에 등록을 그 당시에 했다면은 쓰지 않고 그랬으면 무려 공직자 재산 등록만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또 2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 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 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자동차를 샀어요. 갑자기 남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그게 1년 사이에 등록 기준일 전에 다 해당해도 딱 2,0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정한 돈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돈이 자동차 값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을 했어도 사실은 그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날짜가 다 구분한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전영구 의원님이랑 저랑 그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이거 얘기를 했어요. 전영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4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2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진우 의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이메일 페북이 국민들에게 네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워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띄워주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잠깐만. 네, 제가 띄워주시죠.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에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답변 듣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잠깐만요. 예. 네. 말씀 더 답변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자세히 또 양측에서 설명도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으니까